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1일입니다. 자, 어제 혼동 속에 빠지고 정신이 이탈하고 가출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정신들이 좀 수습되기를 바라는 하루입니다. 뭐 얼마나 가겠어? 네, 떨어져봐야 얼마나 가겠어? 자, 10% 안에 마무리되겠지? 근데 10% 빠지면 큰일 난데,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오릅니다. 오늘 각방꿀 틀린다. 오늘 각방꿀 틀리고 오늘은 오른다. 예. 누구한테 걸지? 누구한테 걸지? 나침판한테 걸어야 되나? 탕수육 하나 걸겠습니다. 오늘은 오른다. 네. 그쪽은 안 걸고 저만 걸겠습니다. 네. 어제장 한마디. 한국 주식 보고 외국인 선물 트레이딩에 유린당한 한국 증시. 이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사람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거든요. 수급에 의한 하락이죠. 외국인들이 갑자기 내다 팔았으니까. 근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내다 팔았나 보니까 선물의 흐름하고 연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우리 같이 연합인포맥스 했던 김민수 그 대표께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그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보면은 장중에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7,000계약 매도였다. 근데 장마감 후 외국인 매도가, 선물 매도가 얼마였었냐면 591계약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7,000계약에서 한 6,500계약을 걷어들인 거예요. 걷어들인 거는 환매수를 한 거죠. 선물을 매수한 거예요. 매도했던 걸 매수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쫙 올라갔을까? 네, 올라갔습니다. 쫙 올라갔는데, 저도 그거 어제 봤는데 동시호가 즈음이었어요. 동시호가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뚜루룩 하고 선물이 올라가더니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간의 가격 격차를 통해서 뭐 차익거래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쭈르륵 올라오더니 현물 코스피 200 현물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14.80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기억했던 거는 장중에 0.9 콘텐코까지 났었어요. 0.85인가 0.9 콘텐코까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포인트면 약 한 7 현물 지수 7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쫙 플러스를 낸 거죠. 그러다 이제 장막판에는 오히려 313.85로 또 마지막에 툭 떨어지면서 쫙 올리면서 툭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여기서 쫙 올린 시점이, 바닥으로 쭉 뺐다가 올린 시점이 바로 2시 20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대 매매가 언제 나온다? 10시에 나온다. CFD 물량이 10시에 나오고, 그래서 아침 시초가나고 10시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당장에는 방심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는 하루짜리 단타를 여러분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는데, 이제 매수 타이밍 잡으실 때 오른다고 신난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앞으로 얼마 동안은 10시에 CFD 물량이 빵 터지니까 그때 쫙 빠집니다. 물량 확 터지면서. 그때도 선물을 계속 쏟아냈고요, 어제. 그 다음에 2시 때까지 계속 그 선물 지수가 떨어진 걸 봐서는 매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2시에 또 물량이 한 번 더 터집니다. 이때 2시에 물량이 요즘 상당히 세게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2시까지 터지고 딱 2시 20분 넘어서면서부터 쭉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약간 이 부분들이 어제 시장을 빠뜨렸던 원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털어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이 털렸다, 특별히 CFD가 많이 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상당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신용잔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신용잔고는 후행적으로 드러나는데요, 17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 기존의 신용잔고가 드디어 20.35조로 줄어들었습니다. 22조까지 가까이 육박되던 게 20조. 그럼 어제 떨어진 걸 감안하면, 그리고 그제 떨어진 거를 감안하면 확실하죠. 이거는 뭐 어제 떨어진 걸 감안하면은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 네, 20조 깨진 게 확실합니다. 네, 어제 워낙 물량이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조 깨진 게 확실하다. 이제 드디어 20조가 깨졌는데, 20조로 올라온 게 언제냐면 작년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3월 이후 처음으로 20조가 깨진 거고,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아진 거고, 이건 근데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연준 총재 중에 제일 중요한 인사,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분 발언이 중요한 게, 이분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이분의 말대로 다른 사람이 다 쫓아왔잖아요. 그죠? 이분이 완전한 매파였고, 형 왜 이래? 할 정도로 매파였고, 그때 예전에 그 방송 3.5%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방송했던 토요일 날 아침이 기억이 나는데 다 죽었어. 진짜 3.5가 왔고, 다 죽었고. 야, 그때 진짜 3.5 생각도 못했고, 파월이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블러드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블러드가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블러드의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분이 이번에 하신 얘기는 뭐냐. 미국 경제가 1994년처럼 연착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연착륙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연착륙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994년 신속한 긴축이 일부 피해를 낳긴 했지만 90년대 후반 미국 경제 호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속한 긴축이 일부 피해를 낳긴 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신속한 긴축이 일부 피해를 낳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연준의 태도 같습니다. 네, 제임스 블러드한테 자꾸 이렇게 추종하게 되고 제임스 블러드를 닮아가고 따라오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연준을 계속 추적해보면, 그리고 사실은 연준이 파월 형 말을 듣고 제임스 블러드 형 너무 매파야 이랬다가 지금 엿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엿을 먹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이번에 연준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즉 신속한 긴축을 하는데 일부 피해가 있더라도 신속한 긴축을 하겠다. 자, 그렇다면 7월달에 75pp는 뭐 그냥 확정된 거고, 9월달까지도 50pp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현재 고용은 매우 견조하며 2022년까지 경제는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23년이 아니고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견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작년에 연초에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연준은 고용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쟁이 터지면서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터진 거죠. 그래서 연준도 스텝이 꼬인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시장, 그러니까 현재 고용 시장이 매우 견조하다고 했으니까 견조하니까 견조한 동안에는 우리 막 금리 올려도 돼 라고 저는 들립니다. 이 말이. 예. 그리고 2020년 경제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고요. 시장 기대치만큼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자, 시장 기대치는 지금 얼마죠? 연말 기준 3.5% 이상이 형성되어 있죠. 거기까지 가겠다는. 그러면 75, 50, 또 50. 네. 75. 이번에 75 올리면 2.5%잖아요. 1%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50 한 번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고, 한 번 더 50으로 올릴 것인지 25bp를 올릴 것인지 고민을 해볼 거죠. 근데 일단은 9월달 50bp까지는 올릴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시장이 얼마나 미국 시장에서 녹여냈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7월도 5월과 비슷한 인상이 필요하다. 이미 얘기했고, 연준은 물가 안정에 올인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타겟팅을 정했다. 경기와 물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되네. 경기 나중에. 자, 물가부터 잡고 그다음 경기 보자. 이 분위기로 미국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레리 서머스, 이제 예언자 레리 서머스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실업률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CPI가 떨어지지 않을 것. 야, 아까 현재 고용 상황은 매우 견조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신속한 긴축이 일부 피해를 낳기는 했지만 94년도에 자, 여기서 레리 서머스의 얘기, 실업률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CPI가 떨어지지 않는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럼 연준은 이제 고용이 탄탄하니까 마음 편하게 금리를 올릴 것이고, 고용이 좀 훼손되더라도 상당히 크게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역시나 연말까지 이제는 짤없이 3.5%, 저는 2.75%라고 생각을 했어요. 2주 전만 해도. 파월 형 너무 믿었어. 오빠 믿지 뭘 믿어. 네. 근데 어쨌든 안 믿었던 사람은 괜찮은데 믿었던 사람은 지금 참 배신감 쩝니다. 지금. 그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반성을 해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말 죄송한 게 댓글로 미국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우리
증시각도 TV에 미국에 계신 특파원들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장난해, 외식 가격 2배 올랐어요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긴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실수, 저의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더들리가 이야기한 것과 연결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죠. 레리 서머스의 이 이야기를. 더들리가 뭐였죠? 자산의 효과, 부의 효과를 꺾어야만 사람들이 일터로 나와서 일터로 나와야 뭔가 안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더들리가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합쳐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연준의 태도가 이해되는 대목이에요. 연준은 자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물가 안정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좀 흔들리더라도 일단 진군 앞으로 할 것이고,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75bp를 가면서 조금 더 강화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에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유가가 120달러에서 지금 109달러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108.98이에요. 안 올라요. 조금 더 떨어졌다 반등했는데 항상 그렇죠. 크게 한번 때려 맞고 바로 올리면 계속 고야. 근데 크게 한번 때려 맞고 반등이 약하면 또 한번 때려 맞을 수 있어요. 보통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크게 때려 맞고 반등이 좀 약합니다. 아직 하루짜리라서 몰라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반등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조금 하향 안정되고, 예를 들자면 유가 한 80달러 가면 모든 게 해결돼요. 모든 게. 75p 안 올릴 거야. 이번 달 안에 80달러 언더로 떨어지면 75p 안 올릴 거야. 50p 올리고 끝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키 중에 키인데요. 하나 첫 번째 그 유가 안정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엄청나게 끌어당겨 쓰고 있습니다. 지금 5월에 그 중국의 하루 그 수입량이 얼마냐면, 와, 이거 엄청나요. 1080만 배럴이에요. 이거보다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사우디하고 미국 정도밖에 없죠. 러시아가 이 정도 하루에 생산하는데 이걸 다 하루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30만 배럴인데 지금 1080만 배럴. 이거 한경에서 보도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데요. 해관 청소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842만 톤이에요. 예,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 1일 수입량으로는 198만 배럴. 4월에는 159만 배럴. 그러니까 얼마야? 한 25%, 30% 정도 늘은 거죠, 거의. 25% 정도 늘었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떨이겠죠. 가격이 떨이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원래 러시아 말고 사우디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우디에서는 하루 184만 배럴을 수입을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러시아에서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4월달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4월달 중국이 러시아 걸 159만, 사우디 걸 217만 배럴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 184만 배럴로 줄이고 러시아 198만 배럴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헐값을 쫙 땡기면 무슨 얘기냐? 중국의 PPI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떨어진 거 봤죠? 6%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계산이 되고, 또 하나 눈탱이 맞은 나라는 브라질. 자, 브라질이 1년 전보다 중국이 브라질산 원유 수입하는 게 1년 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러시아 때문에 브라질은 눈탱이 맞았다, 이런 상황이고, 또 이란산 원유도 꽤 많이 수입을 한다. 한 7% 비중으로 수입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관계가 과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원자재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나온 광물 지수입니다. 광물 지수. 희귀금속은 조금 덜 빠지는데, 니켈이나 이런 건 좀 덜 빠지는데, 다른
광물들은 가격이 상당히 빠지고 있죠. 오른쪽 끝으로 보면 줄줄줄줄 내려가죠. 지금 보시면.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줄줄줄줄줄 내려가는 게 지금 보이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고, 이제 각론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사이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면 좀 크게 띄워주시면, 자, 이게 중국 사이트인데, 이거 열연 아변 코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자재잖아요. 어제 철강 주식 폭락한 게 이제 좀 보이는 건데, 이거 중국 사이트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국이 그 철강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철강 중에서, 자, 철광석 한번 또 볼게요. 네, 철광석. 자, 철광석도 보이시죠? 아, 가격 떨어지는 거 봐.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요. 근데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 폴리실리콘이라든가 뭐 이런 가격들은 계속 오르는 게 있고, 화학도 섞여 있어요.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철광석 그다음에 열연강판은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그 석탄 한번 볼까요? 석탄하고 액화선형가스. 아, 제가 워낙 작아가지고, 네, 그겁니다. 네. 석탄은 가격이 최근 끝자리에서 살짝 떨어질랑 말랑해. 지금 상계열과 쭉 올랐죠. 자, 그 다음에 디젤유 볼게요. 디젤유 두 번째. 네. 아, 이게 너무 화면이 잘 커서가 잘 안 붙어가지고 제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두 번째. 디젤유. 여러분 요즘 디젤 가격 비싸게 타고 다니는 이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오릅니다. 네, 디젤유는. 자, 가솔린 가격 볼까요? 가솔린이 계속 그 적어가지고 오른쪽 끝에 첫 번째 칸 오른쪽 끝에. 네, 네, 첫 번째 칸 오른쪽 끝에 가솔린. 네. 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클릭이 잘 안 돼. 자, 가솔린 가격이 꼬랑지를 조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솔린 가격. 디젤은 저기 러시아산 디젤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자, 가솔린 가격. 자, 기대를 좀 가지게 하고요. 네. 이것도 뭐 다 열어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이걸 많이 열어보면 최근에 조금씩 빠지는 거 봤어요. 아까 그리고 그 광물 지수 보여드렸지만 광물 지수 꺾이잖아요. 광물 자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한 원자재인 철강하고 그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 유가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정제유 가격, 그 디젤유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가솔린은 좀 꼭 고개를 꺾었고, 그 다음 WTI하고 브렌트유들은 확실히 고개를 꺾었고, 그래서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수요를 잡아 족치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움직이네. 그런 상황이죠. 원래는 수요를 잡아 족쳐봐야 공급망은 살아 있어서 공급망 쪽은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게 중론이고 그런 생각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중국이 러시아산, 네, 그거를 러시아산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된다면 PPI가 좀 떨어질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국의 PPI 하락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레깅을 걸쳐서 미국 CPI 영향을 좀 미칠 것이고, 그다음 주요한 원자재들인 그 광물 자원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뭐 다시 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걸 보건데 한 2, 3개월 지나면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조금 이 거친 인플레이션의 호흡이 조금 잦아지는 상황들이 올 가능성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심에 모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포심의 연호는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의 각각 요소들이 어떻게 되냐인데, 또 이번 주에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발표되죠. 기존 주택 매매와 그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렌트비가 미국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가량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렌트비 하강이 나온다면, 자, 지금이 피크아웃 실 가능성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한 2개월, 1, 2개월 안에는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왜냐하면 5월달과 6월달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자, 오늘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검을 해봤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